일정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 뉴스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요일 이 시간 네 분과 함께합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하이투자증권 스마트PB센터 이권희 부장, 다키오뉴스 조우진 대표와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 장시영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밤사이 뉴욕 증시는 또 하락했죠. 다시 한번 매파의 발톱이 들이우는 걸까요? 올해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시장은 또 한 번 움츠러듭니다. 밤사이 공개된 연준의 의사록 공개 먼저 만나보시죠. 결국 국내 증시가 다시 훈훈해지려면 미국 증시의 반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7월 FOMC 의사록에선 연준의 매파적 기조를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죠. 예, 일단 7월 FOMC가 끝나고 나서 파월 의장의 발언과 별 차이는 없었는데 다시 한번 또 지금 현재 좀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한번 좀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연방제도 이제 FOMC 의사록이 7월 FOMC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대다수의 의원들이 인플레이션을 우선시하면서 금리 인상을 찬성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는 이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한 2명 정도가 지금 표명을 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FOMC 의사록을 따르면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로 낮추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표현했다. 여기서 확고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 여전히 지금 코어 CPI가 안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2%까지 가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라고 대부분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부분 위원들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에 대한 위험이 아주 여전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이제 결과적으로 시장에는 긴축 통화 정책을 더 지속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부 위원들 같은 경우만 이제 한 2명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7월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이들은 향후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대다수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한 리스크로 꼽았지만 일부는 이제 경제 활동이 탄력적이고 노동시장이 탄탄해서 경제 하방 리스크와 실업률 상승 리스크가 계속 존재한다고 의견을 내면서 인플레이션보다 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회의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으며 향후 금리 결정은 데이터에 달려 있다는데 동의했다. 사실은 되게 뻔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후행적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9월에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9월에 금리 인상을 추가로 하지 않을 거라는데 크게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 다음에 이제 9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확률은 거의 90%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제 FOMC 의사록을 보면 여전히 아직은 한 번 더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언제 인상할 거냐라는 부분이 더 부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또 기준금리,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국채금리 10년물이 4%를 훨씬 뛰어넘는 4.1%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시장이 약간 좀 조정을 받는 그런 국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연준의 기조, 그다음에 잭슨홀 미팅까지도 한번 또 여전히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의사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연준. 그러나 남아있는 8월 CPI는 단기 스파이크가 또 전망이 되고 또 이 CPI가 발표되고 일주일 후에 9월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과연 61선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나스닥 지수의 저점 지지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곤두세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도 주춤한 뉴욕 증시 여파를 피해가기 어려운 모습이죠. 강달러 기조가 계속되면서 코스피 지수 전날 2,525포인트까지 밀렸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의미가 많은 날이라고 보이는데요.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동안 금년 상반기 1월부터 8월 달까지의 상승 장세가 마무리되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날입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저하고 상승이란 저점이 올라가는 것이고 하락이란 고점이 내려가는 것이다. 이건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자, 지난번 직전 저점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7월 7일 날 2,515포인트입니다. 어제 종가가 2,525포인트죠. 그래서 오늘 마일에 10포인트 이상 하락을 해서 2,515포인트 밑으로
지수가 발생 시에는 저는 금년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상승했던 상승 장세가 이제 사실은 마무리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바라는 건 아닙니다. 저는 2,515포인트 밑으로 안 가서 우리 지수가 종합주가 지수가 계속 상승 궤도를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의 뜻하고 시장의 흐름이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잘 보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여름이 끝나면 그다음에 바로 겨울이 옵니까? 아닙니다. 가을이 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만일 오늘 2,515포인트 밑으로 가가지고 금년 상반기 종합주가 지수의 상승이 마무리됐다고 해도 곧바로 내일부터 하락으로 가는 게 아니고 횡보 구간으로 뭐 적어도 한두 달은 횡보 구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 기사의 타이틀이 기관 투자가들이 5천억 이상 팔았다라고 하는데 기관들의 매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 기관들에게 주식을 팔게 만들었냐? 바로 외국인 투자가들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기관 투자가들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을 매도하면요. 저평가된 선물을 사고 고평가된 주식을 팝니다. 이걸 이제 프로그램 매매 차익거래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 자료 보시면 어제도 기관들이 열심히 많이 판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어제 기관은 판 게 아닙니다. 왜? 저평가된 선물을 사고 그 금액만큼 고평가된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팔았기 때문에 그거를 주식을 팔았다고 보면 안 되죠. 가장 핵심은 누굽니까?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한 이유는 뭡니까? 크게 두 가지죠. 세계 넘버 2의 경제 국가인 중국이 굉장히 위태로운 침체 국면에 빠져든다. 두 번째, 그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한국, 특히 원화가 급속하게 약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 1,200원 중반까지 갔던 우리 원화가 1,330 얼마까지 가니까 야 이거 내가 계속 주식 가지고 있으면 손실 더 커지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바로 그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멈춰야지만이 우리 종합주가지수 하락도 멈출 수 있다라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상승 동력을 잃어버린 시장 그 안에서 또 주도주의 부재가 눈에 띄는 시장이죠. 한풀 꺾인 2차 전지 광풍 열기. 그러나 새로운 2차 전지 뉴스는 지속적으로 쌓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기업의 소식 만나볼 텐데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구의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삼성 SDI는 국내 최초 LFP 배터리 생산 라인을 울산에 구축한다는 소식이 밤사이에 또 전해졌습니다. 하나씩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 일단 보면 이제 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이제 차전지 관련된 뉴스긴 한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보통 이제 원자력 발전 관련 테마로 많이 이제 알고 계신데 전반적인 에너지 사업을 다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대구에서 친환경 배터리 소재 리사이클링 제조 시설을 투자 협약 MOU를 맺었다라고 이제 어제 16일에 발표를 했는데 대규모 양극재 공장이 이제 그 근처에 있습니다. 인접한 대구 국가산업단지 부지에 2차 전지 배터리 핵심 소재인 고순도 탄산 리튬 회수 공장을 지금 구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21년 폐배터리에서 리튬을 회수하는 기술을 자체 이제 개발해서 실증을 완료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사회를 열고 배터리 재활용 전문 회사인 두산 리사이클 솔루션을 설립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두산 같은 경우도 이제 리사이클 사업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최근에 가장 핫했던 올해도 작년부터 핫했던 탄산 리튬 관련된 회수를 이제 리사이클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25년 하반기부터 약 한 3,000톤 규모의 원료를 처리해서 리튬을 회수해 나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간은 좀 걸리고 그다음에 이쪽에 설치한 이유는 근처에 이제 양극재 공장들이라든지 이렇게 직접 효과를 좀 노리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인산철 배터리 생산 라인을 울산에 구축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이제 LFP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고 삼성 SDI는 할까 말까 계속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이거를 하겠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LFP 생산 라인이 세워지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아직 LFP 배터리를 전기차용으로 생산할지 아니면 ESS,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저장 장치용인 ESS용으로 만들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될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확정적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어제 밤에 또 이제 간밤에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를 보면 CATL 같은 경우 중국의 CATL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로
10분 충전에 400km를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LFP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참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저가 전기차 라인업이 확대되고 있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ESS 보급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LFP 배터리의 수요가 점점 늘어날 거다. 한마디로 고객사에서 원하는데 안 만들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동안 이제 너무 삼원계만 밀고 있다가 지금 이제 발등에 약간 불이 떨어진 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SK 이노베이션 관련돼서는 SK 신용 등급을 무디스가 Baa3로 재확인했는데 여기 중요한 거는 신용 등급은 같은데 기존의 이제 전망을 부정적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바꿨다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자금 조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좀 유리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무디스에서 이렇게 올린 이유, 근거,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좀 조정을 했다는 이유는 그 근거를 보면 올해는 약간 주춤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성장성이 굉장히 좋아져서 이제 에비타라고 해서 삼각전 영업이익이 24년에는 5조 7천억까지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주로 이제 배터리 사업의 추가 수익 성장을 기대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SK온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SK 이노베이션의 신용 등급을 오히려 좀 높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정 국면에 진입한 2차 전지주들. 지금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의 조정을 이용해서 모아가 볼 수 있는 쪽. 그래도 양극재일까요? 아니면 배터리 셀에 좀 주목을 해볼까요? 아니면 뭐 분리막 전해질 어떤 쪽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장시용 차장님. 어떤 분야든지 간에 사실은 이제 주도주가 성격을 한 번에 잃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셀이 됐든 양극재가 됐든 뭐 시장에서 좀 반등이 좀 빨리 나오는 것을 먼저 좀 선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일단 SDI 말씀을 하셨으니까 SDI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이 기본적으로 6조 원 가까이 매출이 좀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4,50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각각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해서 20% 넘는 성장을 기록을 했고요. BMW, 아우디가 사실 삼성 SDI의 주요 고객사인데 전기차가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뭐 SDI의 배터리도 좀 잘 팔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리비안향의 원형 전지 출하량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실적으로 반영이 된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매출액 6조 원, 영업이익 5,2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소형전지 경우에는 리비안양 원형전지 판매가 좀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IT 쪽 수요가 좀 약하기 때문에 뭐 Q4 감익이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SDI 같은 경우는 스탈렌티스하고 이 공장 설립을 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7년부터 연간 34기가와트 배터리를 좀 생산할 예정이고요. 고객사 요청분이 더 많기 때문에 뭐 캐파 확장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확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27년 기준에 삼성 SDI 미국 내 생산 능력이 100기가와트 이상으로 좀 추정이 되는데 뭐 신규 수주 가능성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 배터리 협력사를 좀 갖추고 있지 못한 완성차 업체들이 뭐 현지의 생산 설비 구축을 하고 있고 또 경험이 있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에게 뭐 수주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엔솔도 될 수 있고요. SDI도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좀 굉장히 좀 캐파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 공장에서 뭐 고부가 가치가 높은 제품을 이제 내년부터 좀 생산할 예정이고요. 25년부터는 AMPC 효과가 본격적으로 손익에 좀 반영이 될 것으로 좀 보이겠습니다. 더군다나 앞서 말씀해 주신 LFP, 차세대 전지, 또 NMX, 뭐 전고체 전지 이런 부분들도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개발 중이거나 또 생산 예정에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을 했을 때 수익성 향상이 좀 크게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엔솔이라든지 다른 기타 업체들에 비해서 조금은 상승은 좀 더딥니다. 그런데 SDI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또는 내년에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부터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분기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하반기에는 헝가리 쪽에서 이제 신규 라인 가동으로 매출 비중에 어느 정도 조금 더 올라올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의 조정을 좀 매수 관점으로 유용하게 잘 처리해보자라고 긍정적인 진단 삼성 SDI에 대해 내려주셨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바이오 쪽으로 한번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최근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바이오주들이 오를 때
함께 따라 오르지 못하고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 종목들이 있어 또 눈길이 가고 있는데요. 바로 셀트리온 그룹주들입니다. 전거래 유독 또 출렁였단 말이죠. 이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부진한 실적을 내놨다고요? 네, 뭐 최근에 시장이 별로 그래서 좋지 않다 보니까 제가 시장 시황보다는 다른 얘기를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가가 움직이는데 요인을 어떤 요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는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실적이고요. 두 번째는 수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테마 내지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실적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밖에서 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실적은 순수하게 그 기업 안에서 내적인 요인입니다. 그렇죠? 다음 두 번째, 수급은 안에서 정할 수 있습니까? 못 정합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다고 자기 주식 사는 거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차사주 매입 말고 마땅히 할 게 없잖아요. 수급은 어디서 나옵니까? 외부 요인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테마나 이슈는 누가 정합니까? 안에서 정합니까? 아니죠. 안에서는 요인만 제공할 뿐 실질적으로 테마 이슈는 밖에서, 즉 주식시장에서 정하는 겁니다. 자, 실적과 수급과 테마 이 세 가지가 주가가 움직이는 주 요인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셀트리온 삼형제는 어떻습니까? 실적 그다지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2년 전에 비해서 지금 실제 그다지 썩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수급 어떻습니까? 글쎄요, 아직 수급이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죠. 마지막 세 번째, 테마 이슈가 지금 매우 좋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램시마 SC, 즉 자가 면역 치료제가 이제 한 달 보름 남았습니다. 10월 달에는 미국의 FDA, 미국 식료의약품에서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통과될 걸로 저는 기대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미국 FDA에서 승인되는 그런 신약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되겠죠. 셀트리온이. 다음 두 번째 뭐죠? 셀트리온 삼형제가 지금 금년 말을 기점으로 내년에는 합병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비율에 따라서 약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업 간의 합병은 일단 긍정적인 시너지를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적이나 수급 면에서는 썩 그렇게 추천드리기 힘들지만은 분명히 테마나 이슈 면에서는 좋고요. 다음 두 번째 제가 제약바이오 관심 가는 것은 그동안에 상반기에 시장을 이끌어왔던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요즘 어떻습니까? 좀 주춤하죠. 왜? 수급이 아마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을 더 지속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제약바이오 쪽에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 급락으로 제약바이오주도 함께 큰 폭의 조정을 받긴 했지만 최근 회복한 투심에 따라 바이오주의 하반기 주도주 가능성엔 여전히 기대감이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장시호 사장님은 하반기 바이오 쪽 어떤 종목과 어떤 모멘텀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일단 유한양행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그 WCLC라는 세계 폐암학회의 초록이 공개가 됩니다. 본 학회는 9월 중순에 예정이 돼 있는데 이 학회에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의 경쟁 제품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의 이제 임상 3상 중간 결과가 좀 발표가 되는데 이게 발표가 되고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인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는 10월에 임상 결과치가 좀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제품이 더 경쟁에 우위가 있는지, 그러니까 제품의 성능에 우위가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사실 지난 6월에 타그리소를 압도하는 일상에 대한 어떤 결과치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레이저 티닙이. 근데 만약에 이제 이상 3상까지도 괜찮은 결과치를 좀 발표하게 된다 그러면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는 3상에서 뭐 그러니까 얀센이 목표하는 매출의 50억 불 달성이 좀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사 제품을 압도하는 어떤 임상 결과치가 좀 발표가 된다면 좀 더 우위에 있는 상황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분기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과 좀 다르게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고 앞으로 3분기, 4분기에도 더 나은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하셔서 또 하반기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어떤 결과치로 좀 보답을 한다면 주가에 충분한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내년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모멘텀이 유효한 유한양행 추가적인 상승 여력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주 공시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앞타바이오가 389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는데 주목해야 할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앞타바이오는 이제 그 황반변성 치료제를 개발 중이고, 그 다음에 아이오 수진익 셀프도 개발 중입니다. 모두 임상 이상이 준비 중인데, 뭐 임상 이상을 준비 중인 뭐 바이오 기업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번에 389억 원, 390원의 전환세차를 발행을 했는데, 전환세차 발행을 할 때 이제 주목할 점은 이제 이자율이 얼마나 됐냐를 봐야 되는데, 이자율이 이제 표면 이자율은 0%이고 만기 이자율이 3%입니다. 그러면 390억 원을 맡겼는데 그 해당 기간 동안 만기 이자율이 될 때까지는 이제 이자율만 받고는 표면 이자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라는 걸 그렇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지만 현재로서는 오늘 뭐 미국 국채가 4.25억을 넘어섰는데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만기 이자율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타바이오의 이제 전환사채 인수하는 기관에서는 이자율을 갖고 보는 것이 아니고 앞타바이오의 이제 전환사채이기 때문에 보통주 전환했을 때 차익 실현을 염두에 두고 해당 사채를 인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환가액이 1,342원인데 어저께 이렇게 되게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고 있지만 앞타바이오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제 종가 기준은 11,180원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전환가액이 어제 종가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도 차익이 가능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정도의 차익을 갖고 이제 뛰어들지 않습니까? 보통 한 50% 내지 100% 정도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뛰어들게 됩니다. 그런 것을 앞타바이오가 이 전환사채를 인수할 수 있는 기관들에 가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으리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그 아이수진익 사브랑 이제 황반변성 치료제 등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이제 그 참고해야 될 사안은 올해 1월에 앞타바이오가 그 아이수진익 시부에 대해서 원래 FDA IND 심사를 보류했다는 것이 미공시했다는 것이 올해 1월에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IND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임상을 할 때 어떤 것으로 계획을 삼아서 임상을 하겠다. 사람을 언제 모으고 임상 어떤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이제 IND라고 합니다. 뭐 IND를 추진하는 회사가 이제 합니다. 하지만 FDA나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해당 임상 계획의 IND가 너무 터무니가 없으면 그걸 보류시킵니다. FDA가 그 앞타바이오의 아이수진익 시부에 대해서 보류를 했는데 그걸 미공시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되게 심각한 사안인데 그런 점도 좀 8개월이나 미공시했다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런 점도 고려하시면서 앞타바이오의 이제 전환사채 발행을 갖다 동시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차가 인도 전기차 시장 대응에 나섰습니다. GM 인도 법인의 탈레가온 공장을 인수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달러 강세의 수혜를 오롯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대차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좀 작용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지금 이게 이 이벤트 하나로 과연 이제 올라갈 수 있을까 주가가 이 부분은 조금 약간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중장기 성장 면에서는 뭐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대자동차가 이제 2017년에 문 닫았던 이제 GM 공장 인도에 있는 GM 공장을 인수를 한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그게 이제 인도 탈레가온 공장인데 이걸 인수해서 세계 3대 시장으로 부상한 인도 자동차 시장의 수요를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인수 금액은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고요. 올해 안으로 이제 인도 정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인도 정부가 사실은 근데 승인 절차 굉장히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이게 빨리 하는 게 가장 급선무일 것 같고요. 지금 이게 탈레가온 공장이 기존에 이제 GM이 한 15만 대 정도를 생산했던 규모인데 15만 대에서 한 20만 대 정도의 추가 생산 능력을 좀 확보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25년부터 이제 본격 양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한 1년 반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서서 지금 첸나이에도 공장을 갖고 있는데 이쪽도 지금 한 75만 대 연간 75만 대를 생산했던 공장이었는데 82만 대까지 확대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탈레가온 공장까지 인수해서 2025년이 되면 100만 대 최대 100만 대 수준까지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인도를 주목하는 이유는 인도가 지금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1등은 당연히 이제 중국이고 2,320만 대 정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미국은 한 1,420만 대. 그다음에 지금 인도가 476만 대니까 물론 1등과 2등 비해서는 굉장히 차이가 크지만 전 세계 규모로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좀 올라오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주도권을 좀 더 강화하고 향후에 인도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동화 계획 이런 것들에 좀 부응을 해서 전기차 생산도 지금 늘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주요 자동차 시장들이 보면 주요국들의 자동차 시장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근데 지금 인도 같은 경우 신차 판매가 같은 기간에 한 18.5%까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인도를 주목하고 있고요. 지금 향후에 급성장할 걸로 보이고 있는 인도 전기차 시장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다라고 지금 얘기를 현대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2030년까지 인도 정부는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30%를 전기차로 확대하겠다라는 이제 전동화 드라이브를 정책을 강하게 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준비를 하는데 현대차가 이번에 인수한 탈레강 공장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첸나이 공장에 이제 오히려 전기차 라인을 좀 더 늘리고 첸나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내연기관 라인을 탈레가온 공장에서 지금 만들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현대차가 주가가 지금 굉장히 안 좋죠. 20만 원대를 좀 돌파했다가 다시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나 기아나 지금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미국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가이던스가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내려온 부분들을 조금 더 회복한다는 그런 좋다는 가이던스 대비 좋다는 의견이 나오면 주가는 반등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시호 차장님, 전거래 또 자동차 부품주들의 낙폭이 굉장히 두드러졌거든요. 전략 좀 정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현대차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굉장히 좀 높아진 상황이에요. 주가가 좀 빠졌기 때문에. 근데 주가 탄력도가 낮은 이유는 뭐 기저효과에 기댄 실적 상승도 있었고 다른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에 비해서 2분기에 QOQ 대비해서 판매량 증가율이 사실은 한 자릿수에 그쳤거든요.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다 두 자릿수 판매 성장률을 기록을 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8%에 그친 부분이 상대적으로 조금 덜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뭐 주주하는 정책 같은 경우는 다른 자동차 업체들에 비해서 조금 덜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약발이 좀 안 먹혔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자동차 부품들 역시도 분기 실적이 기대했던 것만큼 좋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실은 뭐 국내 기관 중심으로 매도세가 좀 계속 거세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제 하락을 시작으로 추세 이탈이 이루어졌고 이 역피봇이 좀 발생한 상황이라 뭐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신다기보다는 조금은 물러서서 좀 지켜보시는 편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시 하나 짧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의 공시 주목해 볼까요? 예, 글로벌 텍스 프리가 있는데 글로벌 텍스 프리는 설명에서 알다시피 이제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면세품을 살 때 그 면세에 대한 세금을 텍스를 갖다가 자동 환급해주는 이제 기업입니다. 그 VIP 자산운용이 글로벌 텍스 프리의 지분을 40억을 축소했는데 VIP 자산운용과 글로벌 텍스 프리의 이제 추이를 갖다 정확히 보면은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에서 시장 열리니까 지금 화면 나오고 있지만 글로벌 텍스 프리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글로벌 텍스 프리에 대한 지분을 VIP 자산운용이 축소를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차익 실현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누구나 다 생각하는 의문은 뭐냐면 최근에 요커가 이제 풀렸는데 불구하고 VIP 자산운용이 이걸 갖다 축소했다는 점 의문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저께 종가를 보면 글로벌 텍스 어제 같은 시장에서도 글로벌 텍스 프리는 올라왔습니다. 이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